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교시 2영역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진행할 겁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도대체 사회복지 행정은 어느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그려보면 사회복지 이념의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 이념의 범위 안에서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 설정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정 운영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면 이것을 성문화하게 되는데 이걸 성문화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복지 법제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법의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념의 범위 안에서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 잡히고 그리고 이것을 성문화했으면 이 틀 안에서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를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지도, 감독, 통제와 필요한 것의 지원, 조장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 사회복지의 위치는 여기에 있구나. 이념의 범위 안에서 운영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고 그것을 법제화하고 성문화하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 감독, 통제, 지원, 조장 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 실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행정론 넘어가셔 보면 교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행정이란 가지고 행정이 뭐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단지 사회복지 행정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기본 행정의 특징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거기 1번에 2번을 보세요. 행정은 권력성과 관리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권력성과 관리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일련의 집단행동이다. 뒤에 이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 행정을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티트머스도 있고 스테인도 있고 스키드모어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이라고 정의한 스키드모어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성문화한 것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실천 현장의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성격도 좀 좋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 출제는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 행정의 지향점을 보세요. 사회복지 행정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효율적이고 효과적 운영, 지역사회 참여 강조, 클라이언트의 욕구 반영, 시민 참여 확대, 민간 공공, 즉 민관협조 또는 민관협력이지요. 다 봐도 틀릴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약간 까칠한 것은 사회복지 행정은 효율, 효과적 운영도 지향을 하고 있구나. 그 정도. 앞에 보면 주민 참여나 지역사회 참여나 클라이언트 욕구 반영이나 또는 민관협력을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사회복지 행정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도 지향하고 있다. 그 정도 하나 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1번에 나와 있죠. 둘째 줄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문제 해결 과정. 어떻게 행정이 나와도 어떤 정의가 나와도 어쨌든 행정은 과정입니다. 또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하나의 시스템, 체계입니다. 시스템이다.
또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가치 판단적 요소, 가치 판단적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가치 판단 과정입니다. 어떠한 당면 문제, 우리가 실전에서 본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는 개인적 가치도 있고 사회 통념의 사회 구성원에 한 사람 사회적 가치도 있고 전문적 가치도 있습니다. 어느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가? 전문적 가치를 추구한다 해도 내비가 말한 것처럼 사람 우선 가치도 있고 결과 우선 가치도 있고 수단 우선 가치도 있는데 어느 가치를 채택해야 되는가? 평등 가치에 우선을 할 것인가? 자유 가치에 우선해야 할 것인가? 다소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 우선 가치로 가야 되는가? 무조건 수익성을 위한 소위 효율성 가치로만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언제나 모든 행정에 다 존재할 겁니다. 거기에서 의사결정자나 정책결정자는 또는 조직의 장은 가치 판단적 결단, 가치 판단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적 요소가 존재한다. 가치 판단의 과정이다. 너무 길어지니까 가치 판단의 과정이다. 또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것 맞다. 미래에 보다 나은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공공의 의지 실현 과정이다. 공공의 의지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자, 이런 말. 저 제자면 1번의 행정은 두째 줄 문제 해결 과정이다. 2번의 행정은 무수히 많은 부분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끌어가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3번 행정은 가치 판단적 요소가 작용을 한다. 5번 행정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한다. 또 다 좋죠. 7번에 공공의 의지의 실현 과정이다. 공공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다. 자, 이것은 모든 행정의 공통점이 되겠어요. 그 외에도 많겠지만은 여기 보세요.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행정이 하든 인지된 욕구, 인지적 욕구 충족에 힘을 실어주는 활동이다. 인지적 욕구 충족에 조력하는 활동이다. 브레드적으로 본다면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그리고 비교적 욕구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은 보통 신청받아서 신청한 사람만 대상으로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된 욕구를 대상으로 행정을 추진할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 행정은 당연히 신청을 한, 청구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기다릴 만큼 기다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발등에 어떠한 불 떨어져서 쫓아올지 모르니까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는,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는, 가슴에만 담고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표현된 욕구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가미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행정과는 다른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 되겠어요. 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 보면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세 가지. 여기 보면은 사복행정은 사복실천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현재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체계를 연계시키거나 제공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되겠어요.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 운영은 배제돼야 된다.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적자 운영 배제. 금지죠, 금지. 적자 운영.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돌발적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누군가도 기다려야 돼요. 적자 운영을 배제해야 된다. 뭐 나머지 없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연 차이차별점.
사복행정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적어볼 것이고, 여기 사복실천 기능과 유사한 것은 실천론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천론에서 봤던 것처럼 그 세 가지 기능은 사회복지행정의 기능과 똑같은 바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과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여러분들 거기 보면 97페이지를 보세요. 97페이지. 97페이지를 보면, 자, 찾았습니까? 97페이지. 거기 보면 보엠이 제시한 사회사업의 기능. 다시 말해서 보엠이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을 보면 사회적 기능의 회복, 개인적 사회적 자원의 제공, 사회적 역기능 예방,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으로 보엠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364페이지 보시면 손상된 사회적 회복의 사회적 기능의 회복, 필요한 자원 공급, 사회적 역기능 예방. 표현만 약간 다르게 했다 뿐이지 결국에 실천의 기능이나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은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그러면 좁은 의미로서는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으로만 설명을 하지만 1929년 밀포드 유효를 통해서 사회복지 행정도 사회복지 실천의 한 영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회복지 조사와 더불어 사회복지 실천의 5대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 이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5대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기능도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물론 좁은 기능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의 보엠이 제시한 기능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97페이지와 364페이지를 같이 교차시켜서 이렇게 복습하는 기분으로 넘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기능. 거기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을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은 대상이 인간입니다. 대상이 인간. 대상이 인간이다. 그냥 1번 대상이 인간이란 단어. 요게 지금 핵심인데 대상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모든 활동이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조직 또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활동에 제한이 많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을 위한 기술이나 또는 활동에 제한이 큽니다. 또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질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다양한 내면을 같이 하나로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2번에 사회복지 조직은 변화되어야 할 속성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해서 활동한다. 사회복지 조직의 주도원 활동 대상은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3번 모든 활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의 또는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이나 기술은 제한이 많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은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목표는 대부분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 5번 사회복지의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습니다. 부재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오기 때문에 불완전한 지식을 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낮다.
확률이 낮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측정 도구도 없다. 측정 도구 또 부재. 측정 도구도 없다. 그래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논란도 많고, 평가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다. 자, 이런 단어들을. 왜냐하면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은 주로 문제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활동도 제한이 많고 사용하는 기술도 제한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목표도 합의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러면 확실한 정형화된 표준화된 평가 도구도 평가 측정 도구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유도 많고 논란도 많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 조직의 특성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과 과정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과 과정. 사회복지의 이념을 보시면 자,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이념. 사회복지 행정의 운영이념에는 보편주의의 이념과 선별주의의 이념이 있습니다. 뭐 아시죠? 보편주의는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념. 선별주의는 그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이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이념으로서는 이번에 행정이념으로 본다면 사회복지 행정의 행정이념은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 오면 공평성, 접근성, 편익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효과성, 효율성. 보통 이제는 통설처럼 되어서 사회복지 행정의 4대 이념 그러면 공평성, 접근성, 효과성, 효율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운영이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알 수 있는 것이고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 또는 기회균등을 보장했느냐, 얼마나 시공간적 장애가 제거되었느냐, 효과는 목적 달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 투자 대비 산출의 정도는 몇 퍼센트 정도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이 공평성, 접근성, 효과성, 효율성이 되겠는데 굳이 이렇게 나란히 적어놓은 것은 만약에 사회복지 행정의 운영을 보편주의로 이렇게 채택한다면 보편주의 운영 이념은 특히 공평성과 접근성에서 아주 탁월한 상대적으로 선별주의를 채택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공평성 또는 접근성은 탁월할 것이다. 그러나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다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복지 행정의 운영 이념을 선별주의로 이렇게 이끌어간다면 선별주의는 효과성과 효율성은 탁월할 것이다. 효과성과 효율성은 탁월할 것이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곳에 재원 낭비를 한다거나 중복,
자선 중복지 지급을 한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투자 대비 산출도 최대화가 될 것이고 목적 달성도도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목적 달성도도 높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평성이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것이다. 서로 교차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어만 적었습니다만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을 보세요.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포스트 코브 이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브.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은 이렇게 포스트 코브라고 하는데 사실은 행정관리론을 이끌어갔던 어익과 규리기, 이건 행정의 과정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최고관리자의 기능, 역할로 설명한 거였어요. 최고관리자의 기능이나 역할로. 그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다 놓은 플래닝, 올가이징, 그 다음에 스태핑, 또 디렉팅, 또 그러면 코디네이팅, 또 리포팅, 또 버제팅, 또 에발리웨이팅. 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요렇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의 과정은 이 행정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행정은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ing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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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다. 이렇게 ing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행정이 플래닝 다음에 올가이징, 올가이징 다음에 스태핑, 스태핑 다음에 디렉팅,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학자들에게 행정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많은 학자들이 행정의 한마디로든 정의를 내렸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수로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8개의 과정이 제시되라는 거예요. 모든 학자들의 공통점이 전부 ing를 붙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과정이다. 근데 어떤 과정? 어떤 사람은 플래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올가이징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리포팅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에발리웨이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머릿말만 가지고 무수히 많은 무미 철자 조합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입에 부드럽게 붙는 것이 포스트 코브가 되더라는 거지요. 포스트 코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이것 다음에 이거 차례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가장 부드럽게 어울리는, 입에 울림을 주는 그러한 머릿말의 무미 철자 결합을 포스트 코브라고 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플래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인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ing를 말하는 것이지 차례대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냥 보지 마시고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가볍게 보인다고 해서 영어 시험을 볼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신 것과 아닌 것은 시험장에서 쓸데없이 시간 보낼 것은 아니거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366페이지를 가보세요. 사회복지 전달체계. 자,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우리가 정책론에서 배웠었고 또 실천론에서 배우고 다 끊임없이 어디든지 간에 나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자로부터 소비자, 수요자에게 전달해가는, 전달해주는 조직적 활동이라고, 조직적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유형 그러면 여기에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또 그런가 하면은 공적 체계와 공적 서비스 체계와 사적
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는 정부, 이것도 중앙정부가 일 수도 있고 지방정부일 수도 있고,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나 요즘 지방자치가 보편화된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지방자치가 우월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칼 손잡이는 누가 잡고 있어? 칼잡이는 중앙정부죠. 재정지원이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말로는 협력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통제하는 방법에는 재정적 규제 방법도 있고 프로그램 규제 방법도 있고 절차적 규제 방법도 있고 수급자의 수나 욕구를 제한하는 규제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재정적 규제지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지방자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규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재정적 규제, 여기 있는 재정적 규제로서는 그야말로 처음 아주 세부 사항까지 중앙정부가 다 칸뛰기를 해서 내려보내는 범주적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에 비해서 총액보조금 또는 포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총액보조금 또는 총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기능별로 큰 덩어리로 나눠주기만 하지 나머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보조금, 총액보조금이 되겠어요. 기능별 보조금이라고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큰 덩어리, 한 덩어리로만 돈을 내려보내지 모든 계획이나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밀어주는 돈은 일반교부금,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내려보낼 뿐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걸 일반교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 방식으로 그 중에 하나가 재정적 규제인데, 그 재정적 규제로 나온 것 중에 가장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높은 것은 일반교부금, 그 다음에 포괄 또는 총액보조금, 그리고 아예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범주적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볼 수 있고, 사적으로서는, 사적 전달체계로서는 민간 부문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 공적 부문과의 혼합체계로 한다든지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장악했을 때, 맡았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리고 민간 부문이, 민간체계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장악했을 때, 그것을 책임을 맡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특히 여기 나오는 여기가 더 중요하죠.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으로서는 거기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자, 좀 이따 한번 분류를 해보겠어요. 크라머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크라머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 분담 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국유화 모형, 정부 주도자 모형, 실용적 동반자 모형, 민간 강화 모형, 민영화 모형. 정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체제로 운영할 적에 주된 파워가 어느 쪽에 기울어 있느냐. 완전히 국가 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국유화 모형, 완전히 민간 쪽에 기울어 있으면 민영화 모형, 5대5 관계에 있으면 협력적 동반자의 모형. 한쪽으로 좀 무겁게 기울어져 있는데 국가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정부 주도자 모형, 그에 비해서 민간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민간 강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업무를 맡을 때 파워게임의 기울어짐을 가지고 국유화 모형이냐 민영화 모형이냐, 아니면 5대5의 동반적 협력자 모형이냐, 아니면 국가 주도 모형이냐 민간 주도 모형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 클라머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주도성의 비중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중앙정부와, 거기 보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쭉 나와 있지요. 보시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360페이지 첫째 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로 세금에 의해서 유지되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럴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위적 요인에 둔감함으로, 이 말은 뭐냐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서비스에 민감한 전달이나 단기 개입에는 불리하며 역동적이지 경직되어 있고, 그리고 복지 업무 담당 부서에 따라 대상이 개별 관리된다. 바로 거기는 제가 용납이 안 되어서 놨습니다만 줄을 쳐보시고, 어쨌든 민간 부분이 맡을 때보다 민간 부분은 상당히 신축적이고 역동적인 데 비해서 여기에는 상당히 경직적이다. 공공 부분은 경직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 분담. 자, 여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규제, 중앙정부의 규제 방식. 우리가 정책론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말로는 지방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시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를 총괄하려고 하는 거죠.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4가지. 재정적 규제. 재정적 규제가 있고, 또 그럼 프로그램 규제. 프로그램 규제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절차적 규제가 있고, 절차적 규제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수급자의 수나 욕구 규제가, 욕구에 대한 규제가 있어. 수나 욕구에 대한 규제, 욕구에 대한 규제,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그중에 가장 파워를 자랑한 것이 바로 재정적 규제라고 그랬습니다. 재정적 규제. 재정적 규제로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적는 것이 뭐예요? 재정적 규제에서 범주적 보조금, 조건부 재정 지원이죠.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요? 해서 조건부 재정 지원. 그 다음에 포괄 또는 총액 보조금, 또 그런가 하면 일반 교부금. 이렇게 3가지의 내려보내는 돈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규제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자율성은 지단의 자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크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정적 규제. 우리가 배워봤던 거죠. 그런가 하면 2번째, 여기 너무 간단하게 했었군요. 절차적 규제, 클라이언트 수나 욕구 규제. 자,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중앙정부와 지방부의 역할 분담의 원칙. 출제가 안 되어도 지금 판서하는 겁니다. 출제가 안 되어서 판서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의 원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뭘 기준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처음에 보면은 뭐 분권성, 이렇게 지방정부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분권성, 지역성이라. 지역성. 당연히 중앙정부가 규제력이 크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분권성 또는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놓쳐서는 안 돼. 현실성. 또 그러면 전문성. 또 그런가 하면은 종합성. 책임성. 이렇게
5개의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이냐를 가지고 거기 분권성 또는 현지성이라고 하는데 현지성, 지역성이죠.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며 기초자치단체가 부민들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분권성, 현지성,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현실을 놓쳐서는 안 되죠. 현재 지방정부의 규모나 지방정부의 능력이나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능력에 따라서 기능 배분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현실성입니다. 다음에 전문성. 지방정부로 업무가 이행되었는데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전문성이고, 그리고 기획과 집행의 분업체계가 확보되어야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는 기획, 관리, 지원을 맡는 행정체계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하고 직접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체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모두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책임성. 주어진 권한과 이에 걸맞은 책임이 주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책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분담이나 역할 분담의 원칙은 이처럼 현시성 또는 지역성, 분권성이죠. 다음에 현실성, 전문성, 또 종합성, 그리고 책임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적 전달 체계가 나와 있는데 사적 전달 체계. 사적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 부문, 특히 만약에 이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맡는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정책론에서는 우리가 판서까지 쭉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민간 부문이 서비스 전달 체계의 책임을 맡는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정부 제공 서비스 비해당자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또 그런가 하면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책임을 맡는다면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도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책임을 맡는다면 동종 서비스를 가지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동종 서비스가 있다면 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니면 둘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있고, 또 그러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선도적 개발을 민간 부분이 이끌어갈 수도 있고, 또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도 말하자면 수렴할 수도 있고, 또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압력단체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사회복지 정책론을 이끌어가면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321페이지라고 적어놓으세요. 거기 321페이지 민간 서비스 321페이지 공간에다 여러분이 다 적어놨거든요. 따로 노트 정리한 겁니다. 노트 정리이기 때문에 그 책에 본래 있는 내용이라도 노트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7페이지와 321페이지 아까 노트 정리했던 거 다 찾아보고 계시죠? 그래서 정책론 편에 가서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의 독자적 특성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1번 정부의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역할을 한다. 또 시범적이며 융통적이며 전문적이면서 봉사적 역할을 한다. 주민들의 참여 욕구를 수렴할 수가 있다.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정책론에도 보았던 것이 쭉 나와 있죠. 자, 나머지 쭉 설명할 수 있고, 공공부문에서 맡을 때보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거기 7번과 8번 유동적이다. 상황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다. 이런 장점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비교해 있는 공적 전달 체계와 사적 전달 체계를 꼭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차례대로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을 이렇게 보시면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 구축의 원칙. 자, 여기는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문성의 원칙. 두 번째가 가능한 한 충분하게 적절성의 원칙. 세 번째는 일회성 단발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성의 원칙.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지역, 종교, 인종, 문화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평등성. 또 인간의 복잡다기다양한 욕구, 구성원들의 복잡다기다양한 욕구 그 어느 하나에도 가능한 한 소홀함이 없이 욕구 충족의 다양성, 포괄성. 그리고 어느 누구나 시공간적 장애에 방해를 받지 않게끔 접근성의 원칙. 그리고 사회적 후원을 받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면서 책임성의 원칙.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은 안 되고 다양한 관련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야 한다. 기관 간 협력성, 통합성. 이렇게 8개의 원칙을 정리를 했습니다.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을 보면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을 보면 서비스 제공 측면은 언제까지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그 클라이언트가 자립자활 할 때까지만. 그래서 서비스 제공 측면은 전 자립자활 할 때 재활 및 자활의 원칙. 홀로서기 할 때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가능한 한 충분하게 적절성. 그리고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지속성. 그리고 차별이 없이 평등성. 다양한 욕구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서운함이 없이 포괄성. 그리고 세대 단위로 서비스는 가능한 한 세대 단위로 제공되어야 한다. 가만히 적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여기 적절성부터 시작해서 포괄성까지는 구축의 원칙과 서비스 제공의 원칙이 같이 가고 있어요. 가능한 한 충분하게. 한 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꾸준히 어느 정도 만족을 듣기까지 지속적으로 차별도 없이 다양한 욕구가 두루두루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체계는 구축돼야 되고 그렇게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는 같이 갑니다. 그런가 하면 집행의 원칙을 보시면 집행의 원칙을 보면 첫 번째 체계적 기능 분담의 원칙. 체계적 기능 분담의 원칙. 또 전문화에 따른 업무 분담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은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그리고 조사, 연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칸은 좀 띄겠습니다. 한 칸은 빼고. 그리고 시공간적 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되고 접근성의 원칙. 또 사회적 책임감을 수행하는 책임성의 원칙. 기관 간 긴밀한 협력성을 바탕으로 이어진다는 통합성의 원칙. 이렇게 7개의 원칙을 집행 측면의 원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접근성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은 이렇게 같이 갑니다. 구축의 원칙 8개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과 집행의 원칙을 같이 병행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구축의 원칙이면서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을 같이 가는 것은 자음과 모음을 해서 내가 이게 P, 여러분들 성년의 나이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이 암기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자음 모음 결제, 자음 모음의 순서에 의해서 GGPP로 이렇게 여기도 자음 모음의 순서대로 내가 배열을 했습니다. 접근성, 지읒, 치읒, 티읒 이렇게 배열을 해서 암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필요한 서비스를 가능한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받았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방식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친원 구멍가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멀리 있는 대형마트에 가는 것은 거기에서 약도 사고 안경도 갈고 필요한 건 쇼핑도 하고 뭐 차도 세차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 모형으로서는 단일 접수 창구, 종합적인 서비스 텐더, 또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의뢰, 또 그런가 하면은 사례 관리, 사례 옹호, 또는 팀 운영, 또 추적 서비스로서 트래킹 이런 단어들이 클라이언트의 혼란 비용을 최소화하고 클라이언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 종합서비스센터, 단일접수창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의료 시스템, 사례관리, 추적서비스 트래킹 등을 예로 들어서 자 여기 중요 표시하시고 바로 출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직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